안녕하십니까. 막간을 이용하여 외도는 미셸 푸코 7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은 푸코의 규율이고 소제목은 감시와 처벌입니다. 1975년에 나온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슈르벨리의 퓨니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마침내 니체의 계보학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난 이후에 자기의 독특한 계보학적 역사관에 적용시키는 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재미있겠죠. 광기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또 다른 작품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미셸 푸코는 자기가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 언어학의 랑그와 기호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니체의 계보학으로 돌아선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회의 담론의 형성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시르의 랑그라든지 기호 개념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제 니체의 계보학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 계보학 속에는 힘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렐라시옹 드 포스라고 하는 이 힘의 관계. 예도가 미셸 푸코 첫 번째 강좌에서 이야기했던 계보학과 고고학이라는 그 소제목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에 나오는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하여 제압하고 주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해석 자체가 하나의 담론과 제도를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예도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힘의 관계를 통하여 권력과 지식의 연계론을, 그죠? 창호 형님 오늘 이거 파업한다네. 그래서 이거 예도가 7번째 강좌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7번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대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의 관계를 표현하는 푸코의 작품 슈르베르의 퓨니에라고 하는 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다루겠습니다. 영어 번역은 Discipline and Punish라고, 규율과 처벌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작품은 그래 나름대로 원어 번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영어 번역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 지식 연계론에서 탁월하게 푸코는 디시플리네어라고 하는 거죠. 불어의 규율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이 규율은 불어로 꼬흐라고 하는 육체를 다루는 거야. 이거 역시도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이 육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지, 이 부분이 규율이거든요. 이 규율을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그 육체를 효율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위틸리테, 불어로 영어로 니체가 사용했던 단어는 니찔리히카이트죠, 그죠? 그 독특한 육체의 효용성, 육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지, 그게 바로 규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시와 처벌의 주제가 규율적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통하여 육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권력, 부부와를, 이 권력을 마침내 구조주의적인 어떤 언어의 랑그로부터, 에피스테네메로부터 완전히 눈을 돌려서 이제는 니체적 역사관에서 나타나는 힘의 존재론, 예도의 이 하이데거와의 존재론과 비교한 예도의 학위 논문이죠. 그 부분을 또 발표하러 또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힘의 존재론을 푸코는 자기의 한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렐라시옹 드 폴스라고 합니다. 힘의 관계를 적용시킨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 1957년도죠. 57년도에만 해도 프랑스에는 공개 처형이 주도적인 어떤 처형 방법이었어요.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공개 처형이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사법적 감금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때 감옥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사실은 로마시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붙잡혔던 곳도 바로 감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감옥과 미셸 푸코가 말하는 이 감옥은 사회적 제도로서 완전한 사법적 질서에 의해서 정착된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옥의 탄생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감시와 처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57년도에 다미엥이라는, 여러분 알죠? 다미엥이라고 하는 이 국왕 암살 시도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만 해도 규율적 권력은 절대 왕정에 속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죠? 그 인권의 나라, 인권의 국가, 혁명의 국가였던 프랑스에서조차도 18세기 중반에 이러한 절대 왕정의 시대에는 공개 처형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미엥은 온 몸에, 그죠? 뜨거운 물 속에서 담금질 당하고, 국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손은 황산에 의하여 태워지고, 나머지 몸뚱아리는 새 필의 말에 의하여 온 몸이 산산조각 나는 이 광경을 대중들 앞에 보여주면서 국왕의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그죠? 남겨서 처벌의 어떤 그러한 엄격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공개 처형으로 해서 온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조선시대나 어떤 그러한 때도 있었죠. 이런 거. 주리를 틀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하여 권력이 직접, 그죠? 직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 범죄자의 육체를 훼손하는 이런 방식은 어쨌든 고대적이고 옛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날 방식이 프랑스의 어떤 그 1757년대에도 이런 다미엥의 처형과 같이 이런 공개 처형이 유행했다는 거야. 그 이후에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계몽주의의 어떤 그 대두와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개처형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육체에 대한 직접적인 벌을 이제는 영혼, 정신으로 옮겨서 이제는 육체를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육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이런 처벌이 사라지고 이제는 감금의 방식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의 육체를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처벌의 형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권력이 규율적 권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도주의적 개혁은 처벌을 완화시킨다든지 그 처벌을 없앤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처벌은 무조건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처벌에서 단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범죄자를 길들이는, 그래서 육체에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해를 가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육체를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권력은 새로운 어떤 그러한 그 처벌 제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도주의적 개혁이 사법적 감옥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이 인도주의라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듯한 그러한 그 개혁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처벌의 방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더욱 철저화되고 교묘하게 변질되어서 인간의 어떤 그 육체를 길들여진 육체로 바꾸는데, 푸코는 레코흐 도실이라고 하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육체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범죄자들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감옥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이러한 그 사례가 나타나면서 마침내 감옥이 탄생하는데, 이때부터 규율적 권력은 자기를 더욱더 교묘하고 은폐적인 방식으로 처벌자의 육체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개혁이 결국은 처벌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그 처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효율적으로 육체를 감금하고 그 육체를 길들이는 이러한 그러나 경제적 그 신경제학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경제학은 뭔가 하면은 육체를 직접적으로 찢어 발기는 이런 방식보다는 육체를 가두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더욱 효율적으로 그 육체를 다루어 감으로써 그 사회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경고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변질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적 권력은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은폐하면서 처벌의 대상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규율적 권력의 특징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에서 이 규율적 권력은 바로 미셀 푸코가
의도하고 있는 이 힘의 관계를 제대로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규율적 권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육체에 대한 어떤 그 벌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공개처형이 이제는 감옥의 사법적 감옥으로 변질되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권력의 어떤 그러한 특징들이 감옥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병원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공장 있죠. 공장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 공장, 그 다음에 병원, 학교, 군대의 어떤 그 막사,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모든 행정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규율적 권력이 감옥을 탄생시킨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육체를 통제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은폐하면서 육체를 통제하는 이러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율적 권력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러한 관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인문과학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푸코의 이런 주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율적 권력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관찰입니다. 관찰당하는 육체입니다. 이제는 모든 육체는 권력에 의해서 관찰당하고, 두 번째는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서 이 육체에게 상과 벌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를 통하여 이제는 인문학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율적 권력을 올바르게 규율적 권력이 이 대상들, 그죠? 주체들을, 한 국가의 백성들이죠. 그죠? 그 주체들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검사는 관찰과 규율적 판단을 결합한 그런 방식인데, 검사를 통하여 자료를 만들고, 유형을 만들고,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육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자료로서 남김으로써 올바른 통제와 지배의 어떤 그러한 양식들이 이제는 지식의 어떤 문서화를 통하여, 그죠? 통합되고 관리되고 비교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이런 방식으로 규율이, 그죠? 규율이 자기 자신의 힘을 행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육체는 감옥의 탄생에서 나타나듯이 육체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능률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능률적으로 이 육체를 관리하는 감옥의 탄생과 같이 이거를 이제는 미셸 푸코가 레조 까르세랄이라고 하는 유폐적 그물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규율적 권력이 자기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감옥의 탄생과 더불어 유폐적 그물망이 나타나는데, 이 유폐적 그물망이 나타나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은 온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물망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관료 행정을 통하여 처벌을 문서화하고 그 처벌을
이제는 법률화하고 법제화함으로써 비교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인문과학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학은 이러한 규율적 권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자료를 문서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어떤 그 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인문과학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푸코에 따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옥 속에 있는 범죄자의 육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이 이런 규율적 권력에 의한 감시망에 다 들어가서 감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하여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벌제도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 상벌제도가 공장에도 있고 특히 군대도 있잖아요. 그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심지어 가족 제도까지도 이러한 행정관료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의 모든 그러한 행정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가족의 모든 것까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자료화, 여러분, 이미 푸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가족들의 어떤 그러한 가족 사항까지도 행정관료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국가 조직인 경찰, 군대, 그 다음에 모든 행정관료, 그 다음에 사법질서, 이런 모든 국가의 통제기구 이외에 심지어 사회의 모든 공장, 병원, 그 다음에 막사, 병동,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감옥의 유폐적 그물망과 같이 통제되고 지배되고 감시되고 있다라는 이 독특한 권력의, 규율적 권력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문제는 은폐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여 이러한 그물망에 갇힌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그물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규율적 권력의 힘의 분산을 그런 방식으로 푸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율적 권력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봐요. 그 당시에 19세기에 그 병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코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하듯이 군대의 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들이 중앙관제탑에 의해서 감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조차도 그런 중앙 통제자에 의해서 다 보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건물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건축술 역시도 이러한 규율적 권력이 효율적으로 인간의 육체, 범죄자의 육체,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정보로 축적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그 육체를 효율적으로 길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규율적 권력이 발전해 가면서 자기 자신은 은폐하고 그 감시의 대상은 가시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규율적 권력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 나간 이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정보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푸코의 진단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아직 예도가 강좌는 열지 않았지만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다 그런 거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건축술까지도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두 번째,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 규율적 권력이 권력 대상에게 대상의 육체를 행사하는데 그 규범적 판단은 다른 게 아니라 상벌 제도를 통하여 공장에서 시간이 늦게 오면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채워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어서, 그죠? 이런 상벌 제도를 통하여, 육체를 효율적으로,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벌 제도가 있고, 여러분. 군대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규범적 판단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규율적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데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자료화를 통하여 자료와 문서를 통하여 이러한 규범적 판단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물들을 통하여 이제는 저 육체는 덜 길들여졌다. 저 육체는 더 잘 길들여졌다. 이런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이 그 자료화를 통하여 문서화를 했으며 이 문서화를 통하여 그 다양한 육체들의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잘 육체를 길들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오늘날은 더 교묘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규율적 권력의 어떤 이러한 벌을 주는 그러한 변화는 처벌의 양식의 변화는 점점 자기 자신의 그러나 표면은 뭐예요? 인도주의적 개혁입니다. 내가 이 범죄자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범죄자들의 육체를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나 어떤 그 행정기관들이 그죠? 아니면은 그 규율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관료 체계의 상부 구조들이 그죠? 이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개혁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들의 몸을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점점 이러한 권력이 발전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권력 행사를 은밀하게 그죠? 은폐적으로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그 힘이 전체 사회 구조에 미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바로 규율적 권력의 발전 양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푸코 이게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날은 더 잘 통제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그죠? 정보사회 아닙니까? 이 정보사회에 이런 것들을 미셸 푸코는 후기 작품들에서 이런 정보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부의 어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육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제를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은밀하게 작동시키는
이러한 것을 얼마나 많은 자기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야. 푸코가, 그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육체에 대한 자료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담론은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디스코어는 배제와 그 다음에 검열과, 그죠? 그 다음에 규범적 판단과 관찰과 그 다음에 육체는 이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검사와 자료화와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문서화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셸 푸코가 독특하게도 19세기의 인간과학을 만들어냈던 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고 하든지 범죄학, 그 다음에 정치학, 이런 것들 안에는 이러한 19세기의 권력의 어떤 그러한 규율적 권력의 어떤 변화가 인문과학을 만들어내는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푸코는 감시와 처벌 한 30페이지쯤 될걸요? 그 1차 자료에. 거기에서, 권력이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지식을 점령하여 지식을 대상화시켜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이미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기 전에, 그죠? 형성하기 전에 이 권력은 이미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죠? 이 지식을, 사보아르를 함께 형성해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따로 있어서 권력이 이 지식을, 사용하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권력은 언제나 지식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지식을 활용하여 권력이 자기 모습을 다시 바꾸고, 그러니까 지식과 권력은 결코 떼어져서 권력이 지식을 생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언제나 권력과 함께 작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감시와 처벌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푸코가 이야기하고 이 작품을 써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부아르와 푸부아르는 어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돼 갖고 권력이 지식을 이렇게 대상화해서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권력이 지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이 지식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확산돼 갖고 이제는 그들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관리하고 대상화하는 이러한 것이 학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그러한 배열 속에는 권력의 행사가 언제나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야. 독특한. 니체 역시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니체의 계보학 역시도 육체를 관리하는, 육체를 통제하는 그 힘이, 그죠? 이미 모든 형법 제도라고 하는 거는, 형법의 지식은 이러한 육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통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게 바로 형법이라는 거야. 이러한 통제, 이러한 권력과 지식의 연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지식은, 그죠? 확고하게 그 사회 속에 뿌리 내려서 이제는 모든 육체는 거기에 맞추어져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된 이후로 육체는 그러니까 주체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지식에 의해서 주체가 생산되고 이 주체를 만들어가고
이 주체를 만들어가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주체를 형성시키는 이 권력 지식의 연계로는 탁월한 어떤 푸코의 어떤 그러한 진단인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주체를 생산하기만 하느냐? 아니요. 이 권력은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다른 주체들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셸 푸코는 권력 지식 연계론에서 미시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감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그 연결망을 미세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권력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와 같이 칼 막스와 같이 해겔을 따라서 보편사를 따라서 확정해가고 유물론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확정해가는 주체의 계급투쟁의 움직임이 아니라 푸코는 이러한 규율적 권력이 미세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전체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이 권력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찰해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체를 생산하지만 이러한 생산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사회의 이러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권력 연계로는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길들여진 육체로 만들어가는 그 권력에 대항하여, 그죠? 대항하여 올바르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의 미시 물리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권력의 행사를 아주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한 은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와 양식을 올바르게 그 진단하여 여기에 올바르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코가 니체적 계보학을 통하여 칼 마르크스에게 저항하는 칼 마르크스의 그러한 유물론적 역사관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겔의 보편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그러한 목적 없이 특정한 장소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매 순간 다르게 발생하는 이러한 힘의 이동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니체적 역사관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푸코가 자기 자신의 권력 지식 연계론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지식이 연계론에 의하여 주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주체는 맨날 당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권력이 행사되는 미세한 그러한 은밀한 그런 연결망을 잘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관찰하여서
그것에 저항하여, 이러한 권력에 대항하여, 싸워 나가기 위하여서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역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에 푸코의 어떤 그런 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푸코는, 말과 사물이 나왔을 때, 너의 작품은 어떤 이러한 사회의 권력에 대하여 투쟁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이러한 마르크스적인, 그러한 것이 약하다. 너는 그냥 마치 마르크스, 약하고 부르주아를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이론을 너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여 미셀 푸코가 내놓은 전략은 바로 니체의 계보학의 전략입니다. 역사는 결코 목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며 계급투쟁을 통하여 마지막에 계급 없는 사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의 전략은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푸코의 전략이죠. 우리의 전략은 오히려 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지금도 사회 전체의 그물망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권력의 미시물리학,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아주 중요한, 아주 예리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잘 살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보이지 않는 행사,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효율적 행사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코가 보여주는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권력 지식 연계로는 그런 겁니다. 모든 지식, 모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학문, 이런 것조차도 그 속에는 권력의 어떤 흔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그죠? 언제나, 끊임없는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는 학문의 영역, 법률의 영역, 그 다음에 사회의 문화의 영역, 사법제도의 영역, 감옥의 영역, 의료의 영역, 그 다음에 또 모든 사회의 영역, 그 다음에 국가의 관료 제도의 통치 제도의 영역, 이 영역 속에 자기도 모르게 침투에 들어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러한 담론 질서 안에 국가와 국민의 육체, 그 다음에 규율적 권력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되는 그런 육체에 대한 길들여진 육체를 만들어내는 규율적 사회의 연결망이 그 내부에는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지식과 권력의 연계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사회는 규율적 권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규율화된 사회라고 푸코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올바르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그런 말들 배후에 관료 행정의 그러한 올바름의 법률 배후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말해지는 학문의 어떤 그런 규율적 권력 배후에 모든 곳에 다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규율적 권력의 힘이 언제나 함께 작동해서 그 모든 제도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푸코에게 있어서 담론은, 그죠? 규율적 권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담론, 인문과학의 인간학의
모든 학문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규율적 권력은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담론의 질서 배후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배의 의지, 배제의 의지가 함께 작동하고, 이 작동을 통하여 이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중심에서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육체를 길들이는지, 여러분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정보사회가 되면서, 그죠? 이러한 담론이 경찰의 담론, 폴리스의 담론이 되어버려. 이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폴리스적 담론, 여러분. 그 폴리스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활을 멀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그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육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그죠? 육체의 모든 행동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적 권력이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확고하게 그 자신의 권력을 그런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의 이러한 니체적 계보학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권력의 지식의 연계로는, 그죠? 오늘날의 정보사회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발달한 컴퓨터의 정보망, 그 다음에 또 오늘날 행사되고 있는 범죄학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에게조차도 적용되는 그러한 위치 추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모아져서, 그죠? 자기 자신의 사적 영역까지도 사적 영역에까지도 이제는 규율적 권력이 들어와서 은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푸코의 철학입니다. 그게 푸코의 철학은 오늘날의 이런 정보사회에서 가장 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권력을 드러내는 데에,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이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처벌은 18세기 중반에, 그죠? 현대를 대표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역시도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담회행이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공개 처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살인자조차도 국가가 보호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들은 니체가 이미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국가가 힘이 세지면서 이런 범죄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야. 그 관용은 사실은 그 육체를 더 잘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는데, 그게 사법의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덕의 계보학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푸코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국가는 힘이 세지면서, 그죠? 직접 그 범죄자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자를 보호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사법 질서도 살인자를, 그 옛날의 사법 제도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 그죠? 고대 사회로부터 여러분들 범죄자가 이빨을 하나 뺐으면, 그죠? 그 형법에 의하여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빨을 하나 빼고, 눈을 하나 뺐으면 그 눈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국가의 힘이 세지면서, 그죠? 그 국가가 이제는,
그 범죄자를 보호한다라는 거야. 감금시킴으로써. 왜? 그 범죄자가 더 이상 그 국가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그 국가 권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강한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범죄자를에게 관용을 베풀어 오히려 그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한 어떤 그러한 직접적인 형벌의 그러한 제도로부터 오히려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가해자를. 이해가 되죠.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러한 이론이, 그죠?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속에도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벌의, 처벌의 이러한, 이동은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사실은, 그 범죄자의 육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외형적으로는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도주의적 개혁이 그 범죄자의 육체의 관점에서 그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규율적 권력이 그 육체를 더 잘 통제하고, 더 잘 지배하고, 더 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육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규율적 권력은 더욱 효율적으로 변했고, 더욱 은밀하게 변했고, 그죠? 더욱 더, 무섭게, 그죠? 변질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야. 왜? 보이지 않게. 육체를 보이도록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배와 함께 육체를 관리한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사회에서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은 감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그죠? 이것은 뭐죠? 규율적 권력이 자기 자신은 빠져 있는 것 같아. 이 감시로부터. 그런데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이 권력의, 미시물리학, 그죠? 권력의, 권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유폐적 그물망, 독특하게, 행사되고 있는 이 그물망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푸코의 이러한 감시와 처벌의 전략을 통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권력의 그러한 담론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그죠? 감시를 통하여 육체를 직접적으로 찢어발기는 이러한 원시적인 방식은 벗어났지만 더 교묘해지고 더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전략이 더욱 교묘해졌다라는 것. 여러분, 푸코의 철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육체를 통제하는 이러한 권력의 눈을 우리는 푸코의 철학을 통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좌 끝내겠습니다. 벌써 7번째 푸코 강좌입니다. 내일 8번째는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